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무공 이순신, 그는 시인인가 장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부터 해서 출생, 가족관계, 발달 과정, 이렇게 해서 쭉 나누는데요. 되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조상, 출생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어린 시절 발달 과정, 그 다음에 무과급제 이후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조상님들인데요. 되게 이제 그 중시조를 고려시대 때 이돈수 이분으로부터 이제 중시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까지 13대 이어지는데 이 선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이씨인데요. 중시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돈수 12대조가 됩니다. 이 덕수이씨는 이율곡 선생하고 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님하고는 먼 친척이 되죠. 후기의 그 시 조상들은 무관이었습니다. 그 중시조 이돈수께서도 고려 말기 중랑장을 지냈고, 2대도 보승장군, 3대도 그 중상장군 이소, 그러다가 이제 4대에 와서 처음 무과급제자가 나타납니다. 고려 말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 와서도 도사, 부구수 정도의 벼슬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7대 이변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보면 5대조가 됩니다. 현조라고 그러죠. 현조. 무과급제를 했고, 9대 이거 선조께서 또 무과급제를 했습니다. 증조부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7대 이순신으로 봐서는 5대 현조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1419년도에 중광시를 통해서 무과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습득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유능한 전문 외교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원을 관장을 했고 통역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도 종사품 그런 관직을 지냈고, 그 후에 이제 성종 4년까지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83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 50년 동안 6대 임금을 섬기면서 외교관으로 굉장히 화려한 관직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강직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9대 그 증조부가 또 이거라는 분이신데, 이제 성종 때 식년시는 이제 정규 그 과거를 얘기하죠. 중광시는 정규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인데, 알성시, 중광시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치러지는 과거고, 식년시는 매 3년마다 보는 정규적인 그 과거입니다. 거기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경영관 등 학술기관의 직책을 맡았고, 아마 그 굉장히 무서웠던가 봐요. 사헌부에 장령을 지내셨는데 별명이 아주 호랑이 장령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도 당당히 할 말을 하고 대쪽 같은 선비의 모습을 보였다, 이럽니다. 이 조상에 와서 이순신 집안의 가세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순신 장군이 관직 생활을 하신 것도 보면 아마 이 선조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가 좁은데 200녹입니다. 이때 이제 그 초시를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기묘사에 관련돼 가지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조상의 덕으로 평시서 봉사를 했는데, 이 시장 관리를, 시장 상인들을 관리한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아주 유리한 자리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음서제로 그 참봉을 지냈습니다. 종오품 참봉을 지냈는데, 대개 이제 벼슬에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고 낙향을 해가지고 아주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관직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쭉 내려온 재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생에 대해서인데요. 한성부 건천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면 그 명보극장 그 근처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탄생지에는 그런 그 표지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충무공이 탄생한 자리다 하는 거기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인종 때 태어났는데 인종은 2조 왕 중에서 재위 기간이 제일 짧았던 왕입니다. 불과 7개월밖에 되질 않아요. 1544년 11월에 등극을 해서 1545년 7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재위 기간이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순신 장군은 요 기간에 태어났죠. 1545년 4월 28일에 태어났으니까요. 인종 때 태어나서 명종,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도 있었고, 선조가 재위 기간이 1567년에서 1608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같이 신하로서 생활을 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선조는 나이로는 이순신 장군보다 7년 아래입니다. 1552년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건천동이, 거기가 이제 허균이, 그 친가가, 자기가 건천동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기록을 남겼는데, 아마 그 건천동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나왔던가 봐요. 김종서, 정인지, 이계동, 이런 분이 나왔고, 또 선조 때 중에는 또 유성룡, 가형, 허봉이 이제 허균의 형인데요. 이순신, 원균. 원균이 이제 나이가 한 4, 5년 많은데,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성룡, 이순신, 원균이 다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건천동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대는 무관이었고 후대에 와서 문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 무를 겸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충무공의 아버지 이정은 부인이 초계변씨인데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인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넷인데 희신, 요신, 순신, 우신입니다. 이 중국 고대에 나오는 그 성인들 그 이름에서 딴 거죠. 복희씨가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요순, 우죠. 요순, 우 임금의 이름에서 요신, 순신, 우신 그런 임금처럼 되라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신, 순신, 우신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초계변씨하고는 아주 그 양쪽 가계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대조, 세종 때 아주 전문 외교가로 활동을 하셨던 그 이변, 그 조상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변호경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 둘이서 굉장히 친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 그 변호경의 형이 또 그 대명 외교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그 이변하고 같이 협조를 했고, 또 변호경 자신이 그 당시에 아마 최고의 학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이 두 분이 굉장히 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후에 자손들이 계속 2중, 3중으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순신 어머니도 초계변씨고 할머니도 초계변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상들이 가까웠던 게 후손들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이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로 나가지고 그 방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셋째 아들로 나서 상주방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 그 장인이 방진이라는 분이었는데 무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무남 동료였고요. 보성 군수를 역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남 일녀가 물론 이제 처반태서 난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처반태서 난 아이들은 막 거의 뭐 언급이 잘 되질 않습니다. 본처에서 난 아이들이 삼남 일녀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문과 공부를 하다가 아마 장인 때문에 전공을 바꾼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려서 그 기록을 보면 아마 전쟁 놀이를 굉장히 즐겼던 것 같은데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놀이의 방해라, 예를 들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해 어른들이 그냥 모르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막 항의도 하고 화를 갖다가 그 자기 진을 침범한 어른의 눈에다 겨루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쟁놀이를 하고 이럴 때는 어른들도 그렇게 만만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문과 공부를 했습니다. 한성읍 동쪽에 있던 동학에서 문과 공부를 해서 한 20세경까지는 문과 공부, 아마 과거 시험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서 오경도 읽고 문신들이 보는 책들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주역, 무경칠서, 통감, 강독 이런 책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무관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왕한테 올린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그 무장들이 직접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이 전담하는 보좌관을 두고 그 무관이 말을 하면은 그 내용을 보좌관들이 글로 써서 올리는 왕에게 올리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모든 걸 직접 썼죠. 모든 장계 보고서를 다 직접 썼습니다. 직접 쓸 그런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준비는 한 것 같은데 문과에 응시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상주방씨 부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장인이 아마 보니까 문과보다는 무관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문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세 때 첫 무과 시험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별과 시험을 본 시험 중에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에 그 골절상을 입고 결국 이제 낙방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그 4년 후에 다시 식년시 무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병과 4인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갑과 을과 병과가 있었는데 갑과에 3명을 뽑고 을과에 5명을 뽑고 병과에 2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의 수석이 말하자면 무과에서는 장원급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병과의 4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위로 하면 갑과 을과 8명에 4를 하면은 12위가 되죠. 그죠? 그래서 28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건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게 응시하는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도 많았던가 봐요. 현역 군인들도 문과에 패스 안 한 오래된 경력을 가진 군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봤으니까 저 순위면은 상당히 괜찮은 순위였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12월 달에 동구비보라는 아주 산골이죠. 한경도 산수 지역, 두메 산골입니다. 여진족하고의 그런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초소장을 지내고 직책으로는 공간 종구품인데 지금 아마 계급으로 따지면 아마 소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승진을 해서 한성의 훈련원에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그 문과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리들 승경 관련된 업무 인사를 좀 맡아 했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직속 상관이 서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니까 거부를 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는 나중에 이제 그 안가품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10월 달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군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합격 증서입니다. 무과 홍표라 그러는데 이제 합격을 하면 왕으로부터 저런 교지가 내립니다. 문무과에 최종 급제자에게 내리는 합격 증서인데 여기에 이제 병과의 제4인이라는 이런 이제 기술이 돼 있고 이런 게 지금 그 교지가 합격 증서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전라남도 수군 만호인 발포만호로 영전을 해서 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상관 그 수군 절도사 성박이라는 사람이 관저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탐을 내고 그걸 베가지고 검은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할 테니까 배워라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되죠, 그죠? 이건 공무죠, 그죠? 이건 그 개인 자산이 아니라 국가 재산인데 그걸 마음대로 배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무한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자 이용이란 사람이 오는데 이용한테 이 이순신이라는 게 이런 놈이니까 좀 이용에게 좀 화풀이를 하게 해달라는 이런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 이용이란 사람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칙대로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근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익이라는 사람이 청탁을 했던 그 사람이 검열관으로 오게 돼요. 이순신 장군 근무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잡아가지고 군기 소를 지적해가지고 파직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직이 됐다가 5월에 다시 종팔품으로 오게 됩니다. 1983년에 북방 오랑캐가 침공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고 이용 자기 후임자로 성박의 후임자로 왔던 그 수군절도사가 그 병마 절도사라고 하는데 이순신을 군관으로 지명을 해서 같이 데려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을지내를 사로잡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그 당시에도 또 직속상관 김우서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정에서 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시상을 하진 않는 상태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삼상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41세 때 사복시 주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말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의 말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맡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있다가 한경도 두만강 부근에 조선보 만호로 청거가 되는데 그 여진족하고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만호 직책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진족 신립하고 같이 여진족 토벌을 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귀향을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31세에 무과를 합격하고 나서 43세니까 12년 동안 처음 얻은 휴가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 가기 전에 녹둔도 둔정관으로 또 겸직을 했습니다. 둔정관으로 겸직을 했는데 둔정관이라고 하는 건 둔전이라고 하는 건 그 병사들 군에서 쓸 양식을 스스로 재배해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그 밭을 둔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겸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도 해야 되고 겸직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병사를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패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나쁘게 올라가서 나중에 뭐 구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분을 유지하는 이런 상태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세 때 그 전라도 관찰사 이황의 군관 겸 조방장으로 관직을 시작을 하는데요. 11월에 선정관을 겸하게 되고 겸 선정관인데 이건 국왕을 근접해서 경호하고 왕명을 출납하는 이런 자리를 맡다가 12월에 전라도 정읍에 현감으로 가게 됩니다. 종육품인데요. 이때 이제 이게 1589년이니까 이때부터 아마 유성룡이 아마 이렇게 전쟁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느라고 이순신 장군을 수군절도사로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감에서 수군절도사까지는 그 단계가 7단계나 돼요. 이게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죠? 무리하니까 이제 계속 무리하다는 보고가 올라가죠. 관직을 정하면은 사헌부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대관들이 반대를 하고 또 취소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선조하고는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성룡이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하려면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왕이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 이걸 내부적으로는 선조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이제 계속 직위를 올립니다. 올릴 때마다 이제 사헌부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다시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 올 때 또 더 높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1591년 2월이니까 손전 24년 임진왜란 4개월 전에 첨사로 갔다가 수군절도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대관들 반대도 굉장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조가 너희들 말이 옳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건 하지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상소를 해가지고 이순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군절도사로 발령을 내죠. 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적에 내기 위해서 유성룡이가 다른 엉뚱한 인사를 하면서 그건 이제 취소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교환 조건으로 하는 이런 걸 해서 결국은 이제 수군절도사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유성룡이가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군절도사에 앉히는데 그게 이제 1591년 2월이니까 1592년 4월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4개월 전에 수군절도사로 앉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이건 뭐 글씨가 작은데 임진왜란 전과 후에 옮겨 다닌 관직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육군과 해군이 그렇게 특별한 구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육군 하다가 해군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육군 장수들 나중에 해군으로 쓰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엄격한 구별이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군절도사의 발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죠. 병력도 추원하고 거북선도 만들고 무기, 군사훈련.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확실하게 쳐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성룡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약 한 달 전에 3월 5일 그 난중일기를 보면 여기 이제 한양 같은 직무 부하가 돌아왔는데 좌의정 유성룡의 편지와 증손 방수 방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게 아마 군사 작전에 대한 그런 책이었던가 봐요. 그 책에는 수전, 육전, 화공전 모든 싸움에 대한 전술이 낱낱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망고의 훌륭한 책이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유성룡이가 물론 발령도 내지만 모든 이 도움을 지시, 뭐 충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주고 이러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12일이면은 임난 하루 전이죠. 하루 전인데 맑다 썹니다. 거북선에 대한 마지막 훈련을 4월 12일 날 마쳐요. 이거 만화 같은 얘기죠, 그죠? 식사를 한 뒤 배를 타고 나아가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포 연습을 한 겁니다.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으로 나가 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죠. 관하로 올라가서 노석을 봤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선에 대한 포 실험이 마지막 시행된 게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일기입니다.